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현대사회법 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방식이나 뭐 교재에 관한 내용, 뭐 시험 형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개략적으로나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습을 좀 하셨죠? 네,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복습이냐고요? 저번 주에 배운 게 전부 답니다. 거기 우리 그 강의 자료를 여러분 다 출력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다 출력한 걸로 알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의 이 목차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생활과 법의 첫 번째 테마가 되는데요. 자, 이거 좀 보실까요? 가정생활과 법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혼인, 그 다음 이혼. 혼인을 하자마자 바로 이혼하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혼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을 공부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이혼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살면서 필요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 있고,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알아두었을 때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먼저 1페이지 가정생활과 법의 1번 부부관계 혼인과 이혼인데, 자, 거기 이제 1번에 보시면 혼인과, 보세요, 유인물을.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가족관계법의 특성과 기본 원리.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혼인에 의해서 이제 가정이 꾸려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의 아주 기초적인 1차적인 구성 요소들이 되죠. 그죠? 우리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해서 특성이 뭐 있냐, 또는 기본 원칙이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여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 뭐예요? 좀 비슷합니다. 자율성. 자, 보세요. 국가에서 너 얘랑 결혼해, 너 얘랑 결혼해, 얘랑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왜 싸우니,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너 뭐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 넌 뭔데 돈을 많이 벌었어, 가져와,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너네 둘이는 어떻게 무조건 헤어져, 너는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니야, 너와 너 A와 B의 사이에서 난 자식 C는 이제 부자 관계가 아니고 모녀 관계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관리한다 국가가?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애를 놓든 말든 몇 명을 놓든 이 모든 걸 다 자유에 맡긴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 자율성. 자, 2번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요한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 우리는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어떻게 해요? 행복 주권 있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을 합니다. 그 컨퍼런스 CF 보시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를 뭐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미리 이렇게 보시면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의 법률들이 많아요. 뭐 민법, 상법 등등등등, 뭐 사회보장법, 노동법 등등등, 각종의 모든 수천 가지의 법들이 있어요. 그죠? 얘들은 항상 뭐 헌법 밑에 있다. 그 다음에 뭐 명령, 규칙, 그 다음 뭐 조리, 이렇게. 여기 우리 법 단계설이랍니다. 위계 질서라 그러죠. 그래서 최상의 규범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률이든 명령이든 규칙이든 조리든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나? 바로 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제 고난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대통령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명령, 규칙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요거 별표 한번 칠까요? 동성동본. 그러니까 뭐 성도 같고 본도 같아요. 뭐 전주희 씨, 뭐 어디 박씨, 어디 김씨, 어디 이씨, 어디 최씨, 정씨, 뭐 서씨, 홍씨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같아요. 근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있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배우자 될 사람은 어디 저기 섬나라에 있었어요. 남쪽에. 득보죠. 뜻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니까 성도 같아요. 본도 같아요. 그럼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걔는 출생신고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동성동본은 어떻게 혼인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민법에 있었습니다. 그럼 민법은 여기에 법률이죠. 민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럼 민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헌법의 가치 질서, 기본 원리에 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지 제도 또는 호주제에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거 뭐 일제시대 잔재 뭐 이렇게 보고 그랬죠. 호주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없어졌습니다.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 거기 별표 좀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 위헌, 합치된다, 합헌 이런 결정이 있는데 얘는 헌법에 불합치된다 이렇게 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동성동본이나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낼 때 동성동본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은 꼭 내요. 동성동본이나 호주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틀렸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헌법 불합치는 입법 촉구라 이 말입니다.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빨리 법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당장 동성동본제를 없애면 그 후속으로 만들어진 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호주제를 폐지하면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뭐야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걸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유지하는 거죠. 효력만 없고 그런 제도 자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불합치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법을 만드세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요건이 뭐냐? 법률적 요건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지만 혼인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얘들 엄청 중요합니다. 이 헌법 불합치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요건 1페이지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 자 밑줄 칩니다. 혼인 의사에 합치해서 뭐 나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우리 같이 이제 만나다가 우리 이제 결혼할까? 괜찮아? 알았어. 그럼 같이 결혼하는 거야. 그럼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된다. 이것도 계약이에요. 그럼 혼인도 계약일까? 계약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얼마 동안 계약을 하셨나요? 그럼 욕먹죠. 그런 계약의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 야, 너 찍었어. 너 이러면 뭐 걔랑 결혼해야 된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물어보지 않고 그럼 큰일 나죠. 이런 걸 단독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혼인
정령이 있어. 적당한 나이 된다. 막 2살짜리, 3살짜리가 기저귀도 차오되면서 손잡고 있다 결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고3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으로 17세밖에 안 됐는데 뭐 우리 결혼해볼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동그라미 칩니다. 18세가 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유효기간 요건 별표 많이 치세요. 중요합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도래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친혼이 아니까 아까 우리 동성동본은 우리 아까 민법에서 동성동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게 근친혼은 금지한다. 근친혼 뭐 사촌끼리 뭐 팔촌끼리 결혼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형수였던 사람 그다음에 처제였던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혼인의 정령이 돼야 되고 근친혼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CF 보시면 혈족이란 말은 피가 통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걸 뭐라 한다? 혈족이라 한다. 그래서 혈연을 통한 친척 사이의 혼인. 그러니까 팔촌 이내, 팔촌끼리는 결혼 못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인척이란 말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 형부, 처제, 도련님, 그 다음에 형수, 제수씨 이런 분들 다 전부 다 인척입니다. 인척이거나 현재 인척이거나 그 뭐 형수랑 결혼한다. 옛날에 뭐 한국 사람 배우면 뭐 형이 돌아가면 형수를 취한다. 형수 치수 뭐 이런 제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인척, 그다음에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그래서 6촌 이내의 그 혈족의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6촌 이내의 뭐 양부모의 혈족, 4촌 이내의 양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인척을 거기에 CF 2페이지 CF 2개 묶으세요. 옆에 적어 놓습니다. 요거는 인척을 배운 후에 다시 봅니다. 적어 보세요. 인척을 배운 후에 다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앞에 페이지 오시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혼인 정령이 있어야 된다.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 큰 제목.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니었다. 배우자 있는 자가 또 결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다부 일처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부 일처제죠. 또 그래서 뭐 결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또 속이고 결혼했다. 중혼이 됩니다. 이것들은 혼인의 성립에 어떻게 해요? 못 시키는 겁니다. 혼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혼.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혹시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피성년 후견이란 말은 성년 후견인이 있고 그 상대방이 되면 금치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치산자, 옛날에 금치산자인데 비성년 후견인은 심신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 막 상실돼 있어요. 넋이 나가 있고 침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의 그 비성년 후견인 사람들 중에서 부모나 성년 후견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를 받는 사람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짝대기에 되어 있죠. 요거를 7번으로 고칩니다.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래요. 그 동거하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를 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무슨 혼이다? 그렇죠? 법률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7가지. 적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어요? 의사표시 합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해요? 차야 된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근친혼이 아니어야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와있잖아요. 중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혼인 신고를 할 것. 이거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법률 혼인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네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은 다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무슨 관계예요? 부부의 부부 관계이긴 한데 법률 혼인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혼 관계예요. 그럼 이런 경우 돈이 없어서 이제 일단 먼저 살림을 차리고 애를 놓고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 결혼식만 안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법률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혼 중심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되게 한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혼 관계예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미치십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 동거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 외. 그래서 사실혼 관계, 동거하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 아니에요. 혼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 외의 자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혼인 관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중의 자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런 사실혼 배우자는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의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 파탄이란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국민연금, 그 다음 공무원연금, 산재에 따른 수급권을 갖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안 되는데 되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3번 약간 별표 쳐놓고 이런 것들은 일정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하면 이제 어떤 신분적 효력이 발생하나. 서로 없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의 지위가 발생한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발생된다. 이게 나오는데 이걸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족 이런 말을 쓰죠. 친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7페이지 정도로 오시면요. 거기 2번 친족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 별표 하나 하십시오. 이제 요걸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그냥 자 보세요. 친족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친족해야 한다 했을 때 친족은요. 먼저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그 다음 이제 피가 섞였습니다. 혈족이 있습니다. 피가 흐른다. 피혈자잖아요. 그 다음에 인척, 혼인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진다.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배우자는 촌수가 없어요. 몇 촌이냐? 0촌이에요. 무촌이에요. 그래도 가장 가깝죠. 엄마 아빠를 보세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은 부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 다 필요 없죠,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들은. 그리고 엄마 아빠들을 봤을 때 좀 트러블이 있고 안 좋으면 이제 여러분들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서 출가를 하면 결국은 엄마 아빠 두 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지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는 맞아. 그래서 배우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배우자. 그럼 혈족은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이제 아빠 쪽 부계, 엄마 쪽 모계 전부 다 8촌까지
촌자가 이렇게 마리촌이에요. 그래서 1촌, 2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쪽으로 8촌 여러분 아세요? 아빠 쪽으로 4촌까지도 요즘은 형제가 한 명이면 형제가 자매가 없어요. 그거 단독이다. 단독이 아니라 무남 동녀, 무남 동남 이게 아니 무남 동녀 또는요 일남 독자 이렇게 했을 때 사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기를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형편이 좋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많이 낳는데 요즘 참 힘들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뭐 애국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도 낳는 게 애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애국 파이팅! 자, 그리고 엄마 쪽도 8촌까지 어떻게 해요? 혈족으로 친족해 열었을 때 올 자격이 된다. 그런데 인척은요 4촌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인척의 종류에는 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 거기 잠깐 우리 7페이지 먼저 오시면 2번 별표 쳤죠? 친족의 범위가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바로 뭐예요? 배우자와 혈족과 인척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8촌 이내 혈족 8촌까지 혈족은 8촌까지 부계 모계 인척은 4촌까지 인척이 또는 배우자에게 미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서 친족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혈족의 배우자 자 혈족 잘 보세요. 혈족의 배우자 나의 혈족 누가 있어요? 나의 혈족 뭐 기준을 했을 때 자기의 뭐 동생이 있다. 남동생이 있다. 저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 남자죠. 그러면 그 혈족인 남동생은 나하고 몇 촌이냐? 바로 2촌 관계죠. 또 촌수를 또 미리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마디촌이에요. 이거 나를 기준으로 칸이 몇 개? 1촌 조부모 몇 촌? 또 1촌 2촌 2촌 잘 들으세요?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있죠? 증조 할아버지 1촌 그럼 나를 기준으로 3촌이에요 3촌 그럼 증조 할아버지 나랑 3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촌하고 다른 삼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 자식이죠. 자 그럼 얘는 누구예요? 밑으로 내려왔네 1촌 나랑 1촌 나를 기준으로 또 얘가 또 애를 낳네 또 1촌 손자 또 증손자 1촌 증손자랑 나랑도 그럼 3촌이네. 그렇죠. 이런 걸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이거 한 줄로 내려왔다. 꼭 기억합니다. 직계혈족이라 합니다. 다음에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무슨 혈족? 직계혈족이다. 직계혈족. 그럼 여기 증손자를 기준으로 증조부까지 나의 증조부까지 몇 촌일까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까지 6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를 기준으로 부모 옆으로 갑니다. 뭐 형제 자매 뭐예요? 옆으로 오면 두 개씩 늘어 2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몇 촌이냐? 2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부모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형제 자매. 그렇죠. 여기 부모와 형제 자매는 몇 촌? 여기 2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3촌이에요. 3촌.
3촌. 그래서 여기서 1촌, 2촌이기 때문에 3촌. 그래서 3촌, 3촌 하는데 정확한 호칭은 3촌이에요. 근데 뭐 삼촌. 뭐 봄입니까? 삼촌이라 하게? 3촌입니다. 그럼 여기도 3촌, 여기는 직계죠. 여기는 어디? 반계혈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삼촌이 놓은 애가 있죠. 예, 얘 누구야? 얘도 이제 나랑 사촌이 되겠죠. 왜? 여기서 몇 칸 가는 거예요? 두 개 가니까 사촌이 됩니다. 그래서 사촌지간. 또 가면 육촌지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계혈족이라 합니다. 옆으로 가는 걸 우리가 반계혈족. 무슨 혈족? 반계혈족. 이렇게 내려오는 걸 직계혈족이라 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그럼 혈족의 배우자, 나의 남동생의 배우자, 재수 씨죠. 그럼 재수 씨는 나랑 몇 촌이야? 누굴 기준으로 하면 나의 혈족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내 동생하고 나는 몇 촌? 2촌. 그럼 재수 씨하고 또 2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사촌 남동생의 재수 씨죠. 그럼 그분하고 나는 몇 촌이야? 4촌이죠. 그럼 6촌은 뭐예요? 6촌이죠. 그 6촌까지는 신조교에 봐주지 않는다. 왜? 4촌까지만 봐주기 때문에. 4촌까지. 이해됐어요? 그런 분들.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제 와이프가 있죠. 제 와이프의 뭐 언니, 동생들 이런 분들, 뭐 처형, 처제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처제랑 나랑 몇 촌일까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요. 배우자하고 처제랑 몇 촌 관계예요? 걔네들은 형제 자매잖아. 그럼 2촌이다. 그럼 나랑도 2촌이다. 이해되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지금 미리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어떡해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잖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고 왔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때 안 배웠다. 그럼 뭐예요? 대학교 와서 교양법학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혈족의 배우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여기에 누구였어? 그렇죠. 나랑 재수씨의 혈족. 재수씨의 혈족의 배우자. 재수씨의 혈족이 누가 있을까요? 재수씨의 혈족. 아니면 여기 먼저 볼까요?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잘못 말했네. 여기 보세요. 먼저 4번부터 볼게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처제 있죠? 처제의 배우자. 누굴까요? 나랑 동서지간. 그래서 인척에 속하는 것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요게 됩니다. 요거. 그런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누굴까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나의 형이 있다. 나의 혈족의 배우자가 누구야? 형수죠. 형수. 형수의 혈족이면 형수의 누가 되는 거예요? 형수님의 엄마 아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 그래서 여기 3번 이건 사돈이에요. 사돈지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이게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옛날엔 됐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7페이지에 오시면 인척이란
인척이란 혼인을 통한 친족 관계를 말하고 혈족의 배우자 동그라미 1번, 배우자의 혈족 동그라미 2번,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고 있다. 그럼 뭐가 안 들어가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적어보세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어떤 사돈지간 같은 경우에 사돈지간 아셨죠?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얘만 인척이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사돈인데 얘는 인척에서 빠진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촌수까지 보고 왔고 다시 이제 이 페이지에 오시면 배우자의 지위가 발생하고 자 신분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누군지 아시죠? 배우자의 혈족 뭐 처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누구예요? 처제의 남편이니까 나랑 동서지간이잖아요. 이런 사람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동그라미 칩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동그라미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죠. 예, 이제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는 발생 유지 위반 시 손해 발생 의무로 변했다. 옛날에 간통죄를 지었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일명 콩밥, 이제 콩밥을 멋이로 어떻게 해요? 깜빵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민사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서 서로 대립권이 있다. 일상가사 대립권 여기 적으십시오. 일상가사 대립권. A와 B가 부부인데 이제 월급날이 이제 아직 멀어서 이제 와이프가 동네 슈퍼에서 이제 부식을 계속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퇴근하는데 이제 슈퍼 아줌마가 누구누구 아빠 부식값이 얼마 있으니까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A가 물어봅니다. 무슨 부식값요? 와이프가 이렇게 외상을 먹었네요. 그분한테 받으세요. 전 몰라요. 이분이 밥을 같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가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혼인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는 성년자로 본다. 그래서 이제 17세가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혼했다? 그래도 성년으로 간주돼 버린다. 여기는 이 사법상 성년이 되는 거지 공법상 성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17세에 결혼해가지고 성년이 된다 해서 뭐 선거권에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예. 여기 성년이 된다는 말은 사법상, 민법상, 상법상 성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부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부부는 부는 아니라 부부는 이렇게 하나 빠졌습니다. 부부는 거기 동그라미 6번 앞에 부자를 쓰세요. 부부는 공동으로 한다. 자, 이게 신분적 효력이고, 그럼 혼인에 의했을 때 재산적 효력은 뭐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따라봐야 되는데, 자, 혼인 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체결한 약정, 즉 부부 재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뭐 혼인 성립 전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 효력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CF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부부 재산 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법정 부부 재산제, 부부 별산제요. 따로따로 한다. 이걸 적용받는다.
그 다음부터 CF 보세요. 이거 보시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의 재산과 상속받은 게 있겠죠. 이걸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한 재산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거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그 특유의 재산을 각자 사용 관리 추구한다.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CF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는 공유로 추정한다. 이건 부부의 가치 있는 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추정한다. 3번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세에 관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일상가사에 연대해서 부담한다. 아까 그 수포 아줌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줘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인에 필요한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 이 혼인에 의해서 신분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이혼이다. 이혼. 그래서 이혼은 이제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자, 이혼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6번에 협의 이혼. 그 다음에 7번에 재판 이혼. 이렇게. 자, 거기에 이제 이혼에는 이제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 동그라미 쳤죠? 잠깐만. 제가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이지만 법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강처럼 대면 수업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노력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복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의 방법에는 이제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협의 이혼. 깔끔하죠? 안 됐을 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간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과 차이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 이혼 보세요. 이 협의 이혼도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일방은 안 한다는데 계속 혼자 한다. 안 됩니다. 의사표시 합치 밀치치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는다. 자, 숙려기간이면 숙자 심사숙고해라.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기억합니다. 별표 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숙려기간을 3개월 주고 없을 때는 1개월 준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숙려기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CF 보세요. 가정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3개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4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 친권자를 결정해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심판 정보를 제출해야 되고 부부가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의 합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혼인도 신고해야 되고 이것도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법원의 의사표시를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가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은 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 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F 보세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3개월 내 그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협의가 이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가는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재판상 이후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배우자가 빛을 칩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 뭐 바람 피웠던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다. 그래서 뭐예요? 악의 동그라미. 악의란 말은
악이 그냥 그 뭐 착하고 뭐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학에서 악의는 어떠한 사정을 안다, 이걸 악이라 그러고, 어떠한 사정을 모른다, 이걸 선이라 그래요. 어떠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거야, 그걸 알아요. 그럼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악의로 이렇게 유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나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배우자부터 막 맞거나 그 직계 존속, 시아버지 시엄마한테 맞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한테 맞거나, 이해됐습니까? 이 얘기가 그러한 경우.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며느리부터 받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위로부터 막 맞았을 때, 이럴 때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동그라미 칩니다. 3년간 분명하지 않아요. 이 자식이 살았는지 이 여자가 살았는지 몰랐을 때 몇 년간? 3년간. 예,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얘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유책주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조정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정 전치주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판사의 이혼 선고가 있을 것. 재판 이혼은 이혼 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표 칩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협의 이혼은 신고를 하지만 얘는 재판만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혼이 된다. 이걸 중요시하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혼 신고는 이혼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보고의 성격을 갖는 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이혼 효과 난다. 뭐가? 재판상 이혼은.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혼에 하면 그 신분적 효력이 있고 아까처럼 재산적 효력이 있겠죠. 신분적 효력 보세요. 혼인으로 발생한 배우자의 지, 그 다음에 인척, 부부의 동거, 분양, 성적, 뭐 순결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혼인을 발생하면 아까 성년 의자 된다는데 이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년은 영원한 성년이 된다 이 말이고,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으로 직권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그 사이에 뭐요? 면접 교섭권이 있죠.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혼에 따른 신분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이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아까 봤죠? 예, 소멸하겠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파탄 책임이 유무와 관계없이, 자, 이혼했어요. 그럼 누구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요거 관계없이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할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유책 배우자도 할 수 있다. OX 동그라미. 왜? 파탄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거 뭘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 파탄의 책임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청구권을 할 수 없고 뭘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 그래서 위자료 청구권은 파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묶어서 별표하십시오.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신분적 효력 또는 무슨 효력? 재산적 효력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 같은 경우에도 혼인에 의해서 혼인의 성립 요건 있죠. 성립 요건을 공부하시고 신분적 효력, 재산적 효력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차에는 이제 가정생활법 두 번째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세요. 알았죠? 자, 우리 반복말이 살 길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